1993년 10월 남들은 대전 엑스포의 꿈돌이에 열광할 때였습니다. 저는 금성사 TV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서해 페리호 침몰. 승객 292명 탑승. 생존자 79명. 남편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이 간 자개장 거울에 비친 제 얼굴만 보였습니다. 30대 여자의 얼굴이 단 하루 만에 늙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장사 물건을 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곧 돌아올게. 이번에 대박 나면 순영이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던 대전 엑스포 데려가 줄게.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남편을 삼켜버렸습니다. 시동생 이명철이 찾아온 건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복도 벗기 전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 보험금 서류 좀 보여주세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험금이요? 네, 형님이 사망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1억 정도 될 겁니다. 1억. 그때 1억이면 서울 변두리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돈 관리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굴려드릴게요. 이자도 쳐드리고. 시동생이 인감 도장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그런데 명철 씨 이게. 형수님, 형님 없는데 누가 형수님 챙겨줘요? 제가 아니면 누가 형수님 도와줍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에 어린 아들 하나 딸린 여자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하얀 서류에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형수님. 제가 잘 굴려서 이자 두둑하게 쳐드릴게요. 시동생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게 11월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달 뒤였습니다. 온 나라가 실명제 떠들썩했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막막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밀린 월세 3개월치 내셔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꼬불꼬불한 전화선을 붙잡고 통화했습니다. 명철 씨, 보험금 이자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밀려서요. 형수님, 아직 제대로 안 굴렸는데 무슨 이자가 나와요? 그럼 원금에서 조금만이라도. 형수님, 지금 금융실명제 때문에 은행들이 다 난리예요. 함부로 돈 뺐다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전을 다시 넣고 또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철 씨? 형수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월세방에서 쫓겨난 건 1994년 1월이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5살 아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아빠도 같이 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른 집 벽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운 뒤 남편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대전 엑스포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꿈돌이 캐릭터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우리 꼭 가자. 평생 한 번뿐인 박람회래.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팸플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1억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시동생이 금융실명제 시행 직후인데도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숨겨버렸다는 것을. 그 돈으로 명철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1994년 2월, 저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하루 종일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행주와 앞치마를 삶았습니다. 독한 공업용 세제는 손을 녹였습니다. 비누보다 독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독한 세제를 풀고 손을 담그면 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는 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행주와 앞치마를 삶았습니다. 독한 공업용 세제는 손을 녹였습니다. 비누보다 독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 씨, 좀 더 세게 문질러요. 기름때가 안 빠졌어.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독한 세제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녁 8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손에서 세제 냄새가 배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만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계란 프라이 먹을까? 매일 계란이야. 내일은 고기 사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아들이 잠든 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세 15만 원, 쌀값 5만 원, 전기세 2만 원, 수도세 1만 원. 남은 돈은 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7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2천 원씩 쓸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 1억만 있었다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철 씨, 보험금 좀 돌려주세요. 형수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 정말 급해요. 아들 먹일 게 없어요. 형수님, 제가 언제 형수님한테 손해 끼친 적 있어요? 믿고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94년 3월 어느 날 단칸방을 정리하다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사 올 때 구석에 밀어둔 채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팸플릿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꿈돌이 캐릭터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월에 목포로 가기 전 엑스포 안내 책자를 집에 가져왔었습니다. 순영아, 이거 봐. 11월 초에 폐막이래. 내가 돌아오면 꼭 가자.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엑스포는 11월 7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한비탑 사진이 보였습니다. 꿈돌이 인형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팸플릿 위로 떨어졌습니다.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꿈돌이 열쇠고리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사둔 것이었습니다. 서해 페리오를 타기 전에. 목포 장사 다녀와서 우리 가족이 엑스포에 가면 기념품으로 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남편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쇠붙이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미리 사뒀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엑스포에 가지는 못했지만 기념품은 남겨뒀습니다.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쇠붙이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을 깨웠습니다. 진우야. 응, 엄마. 이거 봐. 아빠가 니한테 사놓은 거야. 꿈돌이 열쇠고리를 줬습니다. 와, 꿈돌이다. 아빠가. 응. 아빠가 엑스포 가기 전에 미리 사놓으셨대. 아빠 어디 있어?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나 이거 못 받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진우 주라고 남겨놓으신 거야. 아들이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들이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열쇠고리 하나를 놓았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거예요. 우리 셋이서 하나씩 가지기로 해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열쇠고리는 가방에 달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아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독한 세제가 손을 녹였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순영 씨,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독한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쌀 사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열쇠고리가 가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되자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 주방은 지옥이었습니다.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독한 세제와 땀이 섞여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994년이 지나갔습니다. 1994년 봄, 아들 진우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단칸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식당에서 독한 세제로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컴퓨터 있는 애들 많대. 그래? 민수네는 486 컴퓨터래.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대. 486 컴퓨터. 그때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나도 갖고 싶어. 그게 얼마나 하는데? 200만 원 정도래. 200만 원. 제 월급 4개월 치였습니다. 단칸방 보증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2배였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볼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안 사도 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일 끝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독한 세제에 녹아내린 손은
이제 감각도 없었습니다. 8개월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월급에 야근 수당까지 모아 170만 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어떻게 구하나 고민하다 금반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주겠다던 그 금반지였습니다. 순영아, 20주년 되면 꼭 금반지 사줄게. 손가락에 끼워줄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해 페리호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팔려고요. 어디 봅시다. 주인이 저울에 올렸습니다. 새돈 반이네요. 35만 원 드릴게요. 35만 원. 손에 쥐어진 돈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사주지 못한 금반지를 제가 아들을 위해 파는 것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486DX2 66 컴퓨터 세트 200만 원입니다.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486 컴퓨터 한 대 주세요. 200만 원입니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포함이에요. 돈을 꺼냈습니다. 8개월간 모은 170만 원과 금반지값 35만 원, 205만 원이었습니다. 거스름 돈 5만 원 여기 있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을 이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선물 사왔어. 엄마, 이게 뭐야? 486 컴퓨터.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 거야? 응, 진우 거야.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독한 세제의 녹은 손도, 금반지도, 8개월간의 고된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모뎀 설치하실 거죠? 모뎀이요? PC 통신하려면 있어야죠. 천리안, 하이텔 같은 거요. 그게 뭔데요? 인터넷이요. 요즘 애들 다 해요. 공짜는 아니고 전화요금 나옵니다. 전화요금이요? 네, 쓰는 만큼 나와요. 그래도 많이 쓰지 않으면 괜찮아요. 모뎀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기계였습니다. B- 지지직- 끼잉-. 연결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게 천리안이래. 여기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해. 아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모니터에 글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너무 오래 하지 마. 눈 나빠져. 응, 알았어. 하지만 아들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B- 지지직-. 모뎀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진우야,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 잠깐만. 게임 거의 다 끝나. 새벽 2시,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됐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준 컴퓨터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94년 12월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통신전화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33만 5천 원.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33만 5천 원이었습니다. 평소 전화요금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진우야. 응, 엄마. 이거 봐. 전화요금이 33만 원 나왔어.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PC 통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얼마나 한 건데 이렇게 나와? 친구들이랑 채팅하고 게임하고 자료 다운받고 그랬어. 미안해, 엄마.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엄마가 해결할게. 지금이야 인터넷이 공짜 같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PC 통신은 쓰는 만큼 전화요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뎀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밤들이 33만 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몇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7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15만 원도 못 냈습니다. 전화요금 33만 원은 또 어떻게 내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족한 돈은 41만 원이었습니다. 빌릴 데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어 안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저만큼 어렵게 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신문에 낀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급전 필요하세요? 당일 대출. 무담보 오케이. 일수였습니다. 사채였습니다. 금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꼬불꼬불한 전화선을 붙잡고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급전 대출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얼마 필요하세요? 40만 원만요. 이자는 한 달에 10%입니다. 괜찮으세요? 10%. 한 달에 4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1시간 안에 갑니다. 1시간 뒤 한 남자가 왔습니다. 여기 40만 원이요. 차용증 쓰세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빚이구나. 처음으로 사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요금을 냈습니다. 월세를 냈습니다. 남은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다음 달 일수업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자 4만 원 주세요. 4만 원을 줬습니다. 한 달 뒤에 또 4만 원을 줬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계속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자로만 48만 원을 냈습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PC 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진우야, 컴퓨터 써도 돼.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엄마. 나 게임 안 해도 돼. 아들이 컴퓨터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사준 선물이 아들에게 죄책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1995년이 됐습니다. 일수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4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 원금에 합쳐졌습니다.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숫자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손은 이미 독한 세제에 다 녹았습니다. 지문이 없어져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1996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학원 다닌대. 진우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엄마는 수학 모르잖아. 그래도 같이 공부해보자. 학원은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일수 빚 이자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 대신 문제집을 샀습니다. 서점에서 제일 싼 걸로 골랐습니다. 10,000원짜리 2권을 샀습니다. 아들은 그 문제집을 밤새 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깎았습니다. 진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응.
아들은 혼자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1997년 일수빚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제 월급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원금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자만 내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이 흘러갔습니다. 1998년 IMF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 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팔았습니다. 식당도 장사가 안 됐습니다. 순영 씨, 미안한데 월급 10만 원 깎아야겠어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됐습니다. 일수이자 1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만 남았습니다. 월세 15만 원 내고 나면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1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5천 원씩 쓸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족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삐삐 찬대. 삐삐? 응, 015 삐삐. 친구들이랑 연락하려면 있어야 돼. 015 삐삐. 그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10만 원이면 된대. 월 사용료는 10,000원 정도.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결혼 예물 반지였습니다. 순영아, 이거 끼고 평생 같이 살자. 남편이 끼워주던 그 반지였습니다.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팔려고요. 어디 봅시다. 주인이 저울에 올렸습니다. 새 돈이네요. IMF라 금값이 좀 떨어졌어요. 12만 원 드릴게요. 12만 원. 손에 쥐어진 돈이 쓸쓸했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마지막 반지를 제가 아들을 위해 파는 것이었습니다. 삐삐 가게로 갔습니다. 015 삐삐 하나 주세요. 10만 원입니다. 월 요금은 10,000원이고요. 돈을 건넸습니다. 남은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이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삐삐를 줬습니다. 진우야, 여기. 엄마, 정말 고마워. 아들이 삐삐를 차고 학교에 갔습니다. 삐삐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아들 삐삐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저녁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꼬불꼬불한 전화선을 붙잡고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수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2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이자가 12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40만 원 중 12만 원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원금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 원금에 합쳐졌습니다.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숫자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1999년 식당에서 또 월급이 깎였습니다. 순영 씨,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월급을 35만 원으로 줄여야겠어요. 35만 원. 일수이자 12만 원 내고 나면 23만 원만 남았습니다. 월세도 못 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밀린 월세 3개월치 내셔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또다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이 왔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독한 세제로 빨래를 했습니다. 여전히 일수 이자를 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들 진우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학원 다니고 싶어. 무슨 학원? 수학학원. 친구들 다 다녀.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엄마는 수학 모르잖아. 그래도 같이 공부해보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엄마. 나 혼자 할게. 학원은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문제집을 샀습니다. 서점에서 제일 싼 걸로 골랐습니다. 10,000원짜리 2권을 샀습니다. 아들은 그 문제집을 밤새 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깎았습니다. 진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응. 아들은 혼자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붉은 악마로 물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TV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집 TV는 10년 전에 고장났습니다. 고칠 돈도 없어 그대로 뒀습니다. 진우야, 친구네 가서 축구 봐도 돼. 괜찮아, 엄마. 라디오로 들을게. 아들이 작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경기를 들었습니다. 골, 골, 골입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혼자 박수 쳤습니다. 저도 같이 박수 쳤습니다. TV 없이 라디오로 듣는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웃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해 여름, 시동생 명철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명철은 살이 쪘습니다. 옷도 좋았습니다. 시계도 비싸 보였습니다. 명철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형수님 안부 궁금해서요. 보험금은요? 이자라도 좀 줄 수 있어요? 명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 돈 벌써 다 날렸어요. 네. IMF 때 부동산 하다가 망했다니까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제 1억 없어요, 형수님. 저도 빚쟁이에요. 명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잠깐만요. 형수님, 저도 어려워요. 그만 좀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철은 그렇게 갔습니다. 제 1억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었으면 아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돈만 있었으면 일수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돈만 있었으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진우야, 정말? 응. 서울대학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장학금 받아서 다닐게. 진우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한 학기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절반은 내야 했습니다. 125만 원. 제 월급 4달치였습니다. 어떻게 구하나 막막했습니다. 일수 빚은 이미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순영 씨, 야간 식당 하나 더 구했어요. 거기도 같이 나갈래요? 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설거지인데 한 달에 40만 원 줘요. 하루에 19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첫 식당,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둘째 식당. 집에 오면 새벽 3시였습니다. 2시간 자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할게요. 몸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2끼를 굶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손발이 부어올랐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인지 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둘째 식당에서 나와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택시 탈 돈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뼈를 에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새벽 3시였습니다. 씻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2시간 뒤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장학금 받을게. 진우야, 공부 열심히 해.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몸은 한계였습니다.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한 세제에 너무 오래 담가서였습니다. 관절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약만 주세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일을 쉬셔야 해요. 쉴 수가 없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손 못 쓰게 됩니다. 약을 받아왔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먹으면 잠깐 나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면 다시 아팠습니다. 그렇게 또 버텼습니다. 2008년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진우야, 건강하게 다녀와.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아들이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됐습니다. 손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못 버텼습니다. 약에 의존했습니다. 하루에 6알을 먹었습니다. 위장도 망가졌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걸로 버텼습니다. 2010년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진우야, 잘 다녀왔구나. 아들이 말랐습니다. 군대에서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았어. 응, 엄마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복학했습니다. 졸업까지 2년 남았습니다. 등록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일수 빚은 2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25만 원씩 나갔습니다. 원금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자만 내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았습니다. 2012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했어. 진우야, 축하해. 이제 내가 돈 벌게. 엄마 이제 쉬어. 진우야, 고마워. 아들이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면접도 못 보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계속 일하고. 괜찮아, 진우야. 천천히 찾아봐.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손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몸도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201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이곳저곳 취직했다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업? 응, 친구랑 같이. 돈 좀 필요한데. 또 돈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모아볼게. 고마워, 엄마. 또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60대가 됐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독한 세제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이 삶이 언제쯤 끝날까? 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제 완전히 굽어버렸습니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독한 세제에 담근 손이었습니다. 관절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사업이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돼. 벌써 5번째 사업이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키웠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이 녹아도, 일수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도 하루 2시간만 자면서 일해도 버텼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면서.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배우는 거라고. 다음번에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진우야, 왔구나. 밥 먹었어?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아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아니야, 엄마. 이번엔 빚이 생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숨이 멎었습니다. 3억? 응. 투자 받아서 사업했는데 다 날렸어. 이제 갚아야 해. 그걸 어떻게 갚아, 진우야? 아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집 있잖아. 집? 엄마 명의로 된 이 집. 이거 팔면 3억 나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진우야, 이 집은 엄마가 30년 동안 모아서 산 거야. 엄마가 늙어서 살 곳인데. 엄마, 나 죽으라는 거야?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집은 안 돼.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엄마 나이에 무슨 돈을 더 벌어? 그냥 집 팔면 끝나는 거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진우야, 진정해. 우리 천천히. 천천히. 시간 없어, 엄마.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나 고소당해.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아서 빚 갚을게. 그리고 내가 갚을게. 진우야, 이건. 엄마, 제발. 나 살려줘. 제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정말 네가 갚을 수 있어? 응, 엄마. 내가 꼭 갚을게. 다시 일 구해서 갚을게. 약속해야 돼. 약속할게, 엄마.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졌습니다. 30년 전 남편 보험금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동생 명철에게 속았던 그날이.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니까. 아들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고마워, 엄마. 내가 꼭 보답할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시동생 명철이 함께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명철은 20년 전보다 더 살이 쪘습니다. 옷도 더 좋아졌습니다. 차도 외제차였습니다. 명철 씨, 왜 같이 온 거예요? 진우가 제 조카잖아요. 도와주려고 왔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대출이 안 나왔어. 네. 은행에서 엄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대출이 안 된대. 그래서 명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집을 제 명의로 잠깐 넘기면 제가 대출받아서 진우 빚 갚아줄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의를 넘긴다고요? 네, 형식적으로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30년 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굴려드릴게요. 이자 두둑하게 쳐드릴게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조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안 도와주시게요? 명철 씨, 30년 전 제 1억은 어떻게 됐어요? 돌려주신다더니 한 푼도 안 돌려주셨잖아요. 명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건 IMF 때 다 날렸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명철 씨 그 돈으로 부동산 사들인 거 다 알아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작은아버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 진우야, 이건 아니야. 작은아버지는 믿을 수 없어. 엄마, 내가 죽어도 좋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진우 살리는 길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들었습니다. 찍으려는 순간 30년 전 PC통신 전화요금 고지서가 떠올랐습니다. 33만 5천 원. 그때 저는 그 돈을 구하려고 일수를 썼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씩 이자를 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자로 48만 원을 냈습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때는 33만 5천 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3억이 문제입니다. 0이 3개 더 붙었을 뿐입니다. 30년 전 33만 5천 원 때문에 일수 명함을 찾아 헤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꼬불꼬불한 공중전화 부스 전화선을 붙잡고 떨던 그 순간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30년간 아들을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 등골을 파먹는 거머리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그 33만 5천 원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3억짜리 담보 서류를 받아든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시동생에게, 지금은 제 아들에게 제가 평생 모은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도장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뭐라고요? 이 집은 못 드려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해서 산 집이에요. 형수님, 나가세요. 둘 다 나가세요. 엄마, 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명철과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요구했습니다. 제 마지막까지 요구했습니다. 시동생 명철과 짜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고. 제 것을 되찾겠다고. 30년 전 잃어버린 제 1억을,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모두 되찾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나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시동생이 가져간 그 돈의 증거를.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 양복이 있었습니다. 서해 페리호를 타기 전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 냄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상자 밑을 뒤졌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증서, 사망 진단서, 장례식 영수증. 그리고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이명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입금 1억 원. 예금주 박철수. 시동생 명철이 만든 차명 계좌였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불법으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가짜 이름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명철은 그 법을 비웃었습니다. 실명제 시행 석 달 뒤에 버젓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제 1억을 숨겼습니다.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돈을,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명계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1993년 11월이라고요? 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잖아요. 맞아요. 변호사가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예금주가 박철수인데 실제로는 제 시동생 이명철이 만든 겁니다. 가짜 이름으로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변호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에 차명계좌를 만드는 건 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금액이 1억이면 중대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30년간의 이자, 그리고 그 돈으로 불린 재산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효가 없어요. 게다가 이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세금 탈루, 재산 은닉 모두 해당됩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을 30년간 은행 이자로만 굴렸어도 지금 3억은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10억도 넘을 수 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억이요? 네. 1993년 부동산 가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요. 어머님, 소송 바로 시작하시죠. 명철이가 버티면 어떡하죠? 이 통장 하나로 충분해요. 이건 물증입니다. 법원에서 금융거래 내역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100% 이깁니다. 법이 어머님 편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명철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1993년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건으로 소송 제기. 명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돈 돌려받는 거예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요? 명철 씨가 불법으로 숨긴 거잖아요. 차명계좌는 범죄예요. 그건 그땐 다 그랬어요. 금융실명제 처음 시행됐을 때 혼란스러웠다고요. 법은 법이에요. 3개월 뒤에도 차명계좌 만든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형수님, 제발 좀 넘어가세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안 돼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철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진우 생각 안 하세요? 진우가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답장했습니다. 진우는 진우 인생이고 전 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명철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30년 전 일입니다. 시효가 지났어요. 명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효가 없습니다. 게다가 계속범입니다.
30년간 계속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재판장이 통장을 받습니다. 피고는 이 통장을 만든 게 맞습니까? 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땐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실명제 처음 시행되고 은행들도 제대로 확인 안 했을 때였다고요. 그게 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나요?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명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거래 내역 조회 신청하세요. 이 계좌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전부 추적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명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달 뒤 금융감독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1억 원 입금. 1993년 12월 3일 9천만 원 인출. 부동산 매입. 1994년 3월 10일 나머지 1천만 원 인출. 그 후 그 부동산을 팔고 사고를 반복했습니다. 30년간 부동산으로 굴린 결과 현재 명철이 보유한 재산은 12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부 환수 가능합니다. 12억 전부요? 네. 불법 재산이니까요. 처음 1억이 불법이었으니 그걸로 불린 재산도 전부 불법이에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명철은 버텼습니다. 형님 보험금을 제가 잘 굴린 겁니다. 제 능력으로 불린 거라고요. 불법 재산으로 불린 건 인정 안 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금융실명법 위반, 세금 탈루, 재산 은닉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피고 보유 재산 12억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10억입니다. 나머지 2억은 국가가 환수합니다. 1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고가 30년간 받지 못한 생활비,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금액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명철은 법정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내놓을 테니 제발.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보험금 좀 돌려주세요 빌었을 때 명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월세방에서 쫓겨나 단칸방으로 이사 갈 때 명철은 제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30년 전 제가 잿물에 손이 녹을 때 명철은 제 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된 것뿐입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햇빛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10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993년에 이 돈만 있었다면 아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PC통신 전화요금 33만 5천 원 때문에 일수를 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독한 세제로 빨래하느라 손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일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30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은 일수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끌고 온 빚이었습니다. 1994년 PC통신 전화요금 33만 5천 원을 내려고 빌린 40만 원. 그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번에 갚았습니다. 일수업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내 돈 찾았어요. 그래도 이자까지 다 갚으실 필요는. 다 갚을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빚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식당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만두려고요. 순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이제 쉬려고요. 갑자기 왜?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이제 충분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마지막 날, 독한 세제로 빨래를 했습니다. 30년간 빨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이 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해방됐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봤습니다. 관절이 많이 손상됐네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30년 전부터요. 30년이요? 그동안 치료 안 받으셨어요? 돈이 없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돼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낼 수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네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작았습니다. 30년간 모아서 겨우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3억 정도의 괜찮은 아파트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 집을 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을 골랐습니다. 넓은 거실에 방 2개에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계약금은 일시불로 할게요. 네. 일시불이요? 네. 지금 바로 계약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보험금 서류에 PC 통신 때문에 일수 차용증에 아들 담보 서류에 찍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의지로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제 집을 사는 도장이었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 사본 소파였습니다. 폭신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봐줘. 제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우야, 나는 이미 네 엄마 아니야. 엄마, 30년간 널 키웠어. 이제 됐어. 네 인생은 네가 살아. 엄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 엄마 집을 빼앗으려 해.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30년을 줬어.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가 10억이나 받았잖아.
나한테 조금만 줘. 3억만. 제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이 돈은 네 돈이 아니야.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 아빠 보험금이었으면 나도 받을 권리 있어. 네 아빠가 그 돈을 누구한테 남겼는지 알아? 엄마한테잖아.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 가족한테 남긴 거야. 그럼 나도. 하지만 넌 30년간 받았어. 486 컴퓨터, 삐삐, 대학 등록금, 사업 자금. 내가 독한 세제에 손이 높고 일수빚에 시달리면서 다 줬어. 진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우야, 넌 30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어. 언제? PC통신 전화요금 33만 5천 원 나왔을 때. 그때 네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진우가 멈췄습니다. 그때 엄마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어. 엄마가 해결할게. 괜찮아, 그랬지. 엄마. 하지만 그날부터 엄마는 일수를 썼어. 40만 원을 빌렸어. 그게 30년 동안 300만 원이 됐어. 몰랐어,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알았어도 달라졌을까?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엄마가 언제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진우야, 이번엔 네가 해결해. 어떻게? 네가 빚을 졌으면 네가 갚아. 나 혼자는 못 갚아. 그럼 평생 갚아. 엄마가 30년 동안 빚을 갚았듯이. 진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는 거야? 그래. 엄마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상관 있어. 하지만 이번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해.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날 버리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뭐가 달라? 30년 동안 엄마는 널 키운 게 아니었어. 널 망친 거였어. 진우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래서 넌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건 이제 배울 때야. 네 발로 서는 법을. 엄마가 진우야. 다시는 오지 마. 진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더 소중했습니다. 제 존엄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만들려고요. 신규 개설이시죠?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박순영 고객님, 예금주 성함 확인드립니다. 박순영 맞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자유적금으로요. 매달 100만 원씩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통장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순영.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1993년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시동생 명철 이름으로 숨겨졌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일하고 모은 돈도 아들 진우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박순영.
제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내 통장에만 올립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통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0년간 본 적 없는 노을이었습니다. 일하느라 보지 못했던 노을이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시간으로, 제 인생으로.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30년 걸렸어요. 당신이 남긴 돈 찾았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게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잘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유로워진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30년 만에 누리는 평범함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순영. 제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살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제 통장에만 올릴 겁니다. 제 인생에만 새길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인생으로, 당당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